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이 강력한 내수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몇 년간 침체를 겪었던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그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과 전략 담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 금융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작하면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중국과 우리는 좀 용어가 달라서요. 그래서 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경제 업무 계획. 근데 이제 이게 중국말로 꽁쪼라는 것이 우리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꽁쪼라 그러니까. 그래서 꽁쪼. 업무라는 네. 뜻인데 네. 뭐 간첩이 공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12월 달에 네. 그 내년도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네. 3월 달에 첫 주에 있는 양회의에서 이제 그것을 승인하고 네. 이제 목표치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12월에 전체적인 내년도 그림이 다 그려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회하면은 전인대하고 정협하고 이 두 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에서 나온 결의문이 결국 이제 양회의 세부 내용으로 확정이 되고 네. 그걸 우리 같은 국회에서 승인받는 거죠. 근데 항상 5개년 계획이라고 해마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요거는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5년차 계획을 하기 때문에 2026년이 새로운 이제 5개년이 시작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이번은 이제 1년 계획도 하고 5년 계획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같이 나온 거죠. 네. 그럼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 경제 관련되는 네. 또 심지어는 뭐 군까지도 이 관계가 된다고 하면 다 참석을 하죠. 네.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는데 상무위원 하면 우리의 이제 중국은 사실은 7명의 그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명을 자기 사람을 씹으면 이제 집권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은 뭐 1억 명의 당원 중에서 네. 3,000명이 이제 당 대표고 거기서 205명이 중앙위원이고 네. 그중에서 24명이 정치국원이고 24명 중에서 베스트 7을 뽑으면 요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래서 7명이 황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황제들이 그 대신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1번부터 7번까지.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주석이 되고 2번이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최고위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온 게 어떤 겁니까? 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좀 흐름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중국이 뭐라는지 모르는데 일단 뭐 고성장에서 이제 고질량 뭐 질적인 성장하겠다는 얘기가 작년까지 얘기했다면 금년에는 네.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 이제 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지적하신 것처럼 내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냐 그러는데 그래요. 네. 중국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앞으로 수출로서 이게 성장을 끌고 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이미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네. 뭐 선진국일수록 그 내수 비중이 다 크죠. 그래서 중국이 민간 소비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뭐 네. 서방 선진국 한 60% 되니까 그게 뭐 보통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0% 낮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5년 그러니까 내수가 동안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네, 40%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매년 한 뭐 3%에서 5%씩 네. 이제 끌어올리겠다. 네. 그게 이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정책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조금 소비를 주고.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어느 나라든 이게 뭐 시장이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정부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의 그 GDP 비중이 한 네. 52에서 58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미 가반을 넘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60 이상으로 휙 넘기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그 뭐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은 보조금 아하. 이게 있을 거고 네. 이번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디에 투자했나 그러면 이제 사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양로, 뭐 이제 육아, 교육, 아, 네. 이제 이런 분야에 그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건 뭐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산업들은 뭐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용도 작고 민생도 작겠다. 또 사회 보장도 좀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내수 기반의 안정적 성장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수출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 제가 발음이 안 되죠. 내수주 소비 주도로 이제 좀 변화시키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지만 과연 그대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그 이제 침체됐던 내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얘기 네.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뭐 중국이 최근 한 1년 동안 부동산 뭐 경기방에 힘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중국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3년 반 4년 정도 규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게 죽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그 여결스 이펙트 부의 자산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돈 있어도 안 쓰는 현상.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게 이제 뭐 서방 세계는 여론조사를 해서 민심의 척도를 이제 알지만 중국은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해요. 근데 그것의 간접 척도가 뭐냐 그러면 네. 바로 소비 심리입니다. 소비 심리. 네. 근데 소비 심리가 최근 뭐 4년 동안에 사상 최저치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 소비 심리는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물은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침묵하고 있는 14억의 시선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년 가까이 지속된 소비 부진을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시작한 게 부동산은 무거우니까 주가를 먼저 부양을 해서 웰스 이펙트를 올리자. 주가 부양을 먼저 그렇죠. 하자.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중국 주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우리도 뭐 4천 그러지만 중국도 증시가 4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천 뭐 몇백 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판단은 아마 저점은 통과했다. 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그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 규제는 이제 안 하겠다. 규제는 작년 9월에 싹 다 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중국 내 시장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그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소비재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소비재, 그래서 우리도 그랬지만 뭐 정부가 돈 풀면 바로 이제 재래시장부터 활기가 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구 소비재.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가전에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노트북하고 핸드폰에도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IT 하드웨어 그럼 전 인민한테 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느 사는 정도 주는 15% 정도. 가격에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8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소비 쪽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중국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투자는 뭐 내수가 좋든 나쁘든 그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미국과의 이제 뭐 기술 전쟁 때문에 국가도 이거 지원하고 기업들도 이제 엄청난 R&D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실제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끌고 가는 중요한 축이 되죠. 미국처럼.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소비하고 테크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중국 증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꽤 상승했는데 2026년은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이 네. 또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으로 치면 선거가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27 사이클에서 2년 7년에 그 5년 단위의 주석의 임기가 이제 만료가 돼요. 내년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27년에 그 사연임을 해야 되는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몇 거예요. 월쯤입니까? 11월이죠. 11월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바로 직전 연도인 2026년에 성장률이 나쁘거나 경제가 나쁘면 그거 이제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중국 경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GDP는 아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전쟁도 뭐 이제 1년 가까이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수만 받쳐주면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시도 마찬가지로 네.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사이에 뭐 저평가된 건 분명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증시 부양책이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시 부양 자체를 뭐 과거처럼 전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 산업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의 지금 증시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지만 중국의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지금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중국의 AI 회사, AI 반도체 회사,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소재 이런 회사들이 아마 네. 대거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내년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 안에서 그런 첨단 산업, AI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마로 이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증시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또 부의 효과를 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민심도 좋아지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중국 당국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미중 갈등이 이렇게 있으면 또 증시가 좀 흔들리고 막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국의 견제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년에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그래서 뭐 1년 어떤 식으로 이외를 펼쳐질까요? 그 실제로는 중국이 뭐 갖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히토리라는 카드를 써서 미국의 관세를 뭐 이제 예봉을 무디게 해버린 거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0월까지는 뭐 전쟁이 일단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관세 전쟁은 뭐 트럼프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그쪽은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는 테리프가 아니고 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타리프 관세가 아니고 테크 기술이다. 그렇죠. 네. 그것에 이제 2단계 전쟁이 아마 내년에는 물밑에서 또 이제 눈에 보이게 아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의 AI 칩 그 H200 수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굉장히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블랙웨일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그 H20 칩의 상위 버전을 중국 시장에 풀어준 배경 이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선 왕의 로비가 먹혔다. 미디어, 네.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인데 그러나 이제 핵심은 이게 수출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몇 개를 허용해 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한 개를 줘도 허용한 거고 만 개를 줘도 한 건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몇십만 개는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생색만 내고 실효성은 이제 별로 없는 네.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뭐 난리 난 거죠. 지금도 AI에서 칩이 없는데도 오픈 AI하고 뭐 이게 맞짱을 뜨는 판인데 네. 거기다 고성능 칩을 주면 되냐. 그래서 그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법을 지금 만들고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미중의 기술 전쟁은 이건 뭐 더 가열되면 가열되지 네. 미국이 뭐 인심 쓰듯이 주거나 또 허용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일도 사실은 없어 보이고 네. 지금 보이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페인트 모션 페인트. 그래서 이제 그 네. 보여주기식 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옥죄는 방식으로 벗어나서 옥죄다고 하면은 더
중국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방식을 바꿔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라리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죠.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보시는 이론상으로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엔비디아죠. 음. 근데 엔비디아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H200의 수출의 그 의미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 주가로 그냥 판단해라. 그럼 이번 그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게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가 HBM을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뭐 네. 크게 막 할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달 초에 발표한 2025년 국가 안보 전략 NSS 입니다. 그 이번 그 전략을 보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가요? 아닌가요? 소장님?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은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미국의 안보 서비스는 동맹에 대한 이제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이제는 돈 내면 동맹이고 돈 안 내면 남이다. 네, 비용 분담 없는 동맹은 거부하겠다 이런 동맹이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래 기술 그걸 이제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그 트럼프 정부의 2025년 NSS에서 그러면 동맹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그래서 세 가지인 게 있습니까? 세 가지. 일단 군사비 네. 올리라는 거죠. 군사 비용, 비용. 국방비를 네. 그래서 이거 유럽처럼 5%까지 올려라. 군사비 증액. 그래서 네. 갑자기 뭐 그래 뭐 2% 3.5 정도까지 올리고 추가적으로 올리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망에 탈중국화해라. 네.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공동 방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것은 미국이 직접 이제 타격을 하나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먼저 해결하고 네. 그 다음번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뭐 이게 지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다케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NSS의 그림 하에서 작정하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동맹국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또 행동을 강제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싸움해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병참 기지로 역할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뭐 직간접적으로 병창 기지로 활용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한 건가요?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보급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경선이 일단 도련선으로 보면 일본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네. 우리는 직접적인 이제 뭐 해양의 접경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포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한국한테 사실은 준 거죠. 네. 아까 이제 미중 갈등 잠깐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은 어떻게 펼쳐질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뭐 히토리에 발목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번에 신의 한 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네. 이게 지금 대만을 건드리면서 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포토레지스트. 네. 그래서 카메라에 필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필름을 거의 90%를 일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한테 공급하자 버리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 중국의 네. 반도체 생산이 치명타가 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미국은 중국이라는 독사의 발목을 물려가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중국은? 지금 일본의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돼 있어서 누가 더 서로 물고 센가요? 물리는 관계로 지금 말벌 독이 더 독할 수도 있는 건가요? 둘 다 독하죠. 아, 네. 어쨌거나 그런 전면전은 좀 회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카드인데 문제는 그게 포토리스트를 만들고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제 카드로서 위협하는 정도지 전면적으로 붙기에는 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공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나 뭐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 수출 품목인데
이것들의 원자재가 시장은 미국이고 원자재는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원자재 관리망을 이걸 잘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대미 무역 흑자가 이게 다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이제는 석유를 가져오는 중동처럼 중국이라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부르고서 자원 관리국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